약혼녀가 약혼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반지였지 당신은 아니었어. 6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였다. 나는 차분하게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걸어나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레딧 여러분, 이 일은 토요일 밤에 벌어졌고 아직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는다. 약혼녀는 약혼식 자리에서 60명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래서 나는 반지를 회수하고 자리를 떴다. 지금 그녀는 계속 전화를 걸어오고 있고 그녀의 가족은 난리가 났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겠다. 나는 약혼식의 주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60명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얼어붙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내 약혼녀 애슐리 리드는 방금 마이크를 잡고 그 말을 내뱉었다. 또렷하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난 그냥 반지가 필요했어. 당신 말고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건배를 하려고 할 때의 예의 바른 침묵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크게 잘못됐을 때 흐르는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대화는 문장 중간에서 멈췄고 포크는 입으로 향하다가 공중에서 멈췄다. 와인잔도 허공에서 멈춰섰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지나치게 반짝였으며 손은 마이크를 아무 생각 없이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 브리트니, 메디슨, 올리비아는 구석 부스에 앉아 있었고 충격과 대신 느끼는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거의 공손하게 들렸을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흔들림 없이. 반지를 돌려줘야겠어. 그녀는 내가 외국어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웃음이 날카롭고 불안하게 터져나왔다. 뭐라고? 제이크, 농담이지? 제발. 그녀의 눈은 아직도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누군가가 같이 웃어주길, 누군가가 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길 기대했다. 농담 아니야. 나는 손을 그대로 내민 채 기다렸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몇 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15초쯤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다. 어딘가에서 유리잔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구석에 있던 사진작가는 카메라를 내린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애슐리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자신감 대신 혼란이 얼굴을 채웠다. 제이크, 진짜로 이러지마. 장난 좀 그만해. 재미없어. 난 장난치는 게 아니야. 반지.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바뀌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어떤 안개가 걷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어머니 박트리샤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딸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로버트를 봤다. 그의 턱은 너무 꽉 다물려 있어 근육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메이드 오브 아너인 브리트니를 바라봤다. 브리트니는 접시를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물건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이었다. 애슐리는 다시 나를 보았다. 이제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제이크, 그녀가 속삭였다. 제발, 다들 보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기로 선택한 것도 모두가 보는 자리였어. 내가 말했다. 그래서 나도 여기서 답하는 거야. 반지야, 애슐리. 마지막으로 말할게. 그녀는 여전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천천히 왼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봤다. 반지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흥분과 긴장, 그리고 방 안의 열기로 손가락이 부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반지를 비틀며 잡아당겼다. 마침내 빠져나오자 다이아몬드가 상들리의 빛을 받아 반짝였다. 내가 8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산 1.8캐럿짜리 솔리테어였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손바닥 위에 그것을 떨어뜨렸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딸깍하는 소리가 방 안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가장 큰 소리였다. 나는 주먹을 쥐고 그 무게를 느꼈다. $11,000. 8개월의 계획.
내가 미래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 고마워. 나는 낮게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얼어붙은 60명의 손님들을 바라봤다. 눈이 크게 뜨인 채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내 이모는 삼촌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회사 동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애슐리의 사촌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나는 화면에 찍힌 빨간 점을 분명히 봤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다. 저녁 식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산은 이미 전부 끝났고 디저트는 몇 분 뒤에 나올 겁니다. 남은 시간 즐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망설이지도 않았다. 나무 바닥 위를 걷는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 뒤에서 방 안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애슐리의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아버지 목소리가 날카롭고 분노에 차서 애슐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브리트니는 오 마이 갓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고 여기저기서 동시에 여러 대화가 터져나왔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누군가가 수저를 떨어뜨리는 소리. 나는 프라이빗 룸을 지나 평범한 토요일 밤을 보내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메인 레스토랑을 가로질러 걸었다. 문을 나서자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와 반지를 커피 메이커 옆 주방 조리대 위에 올려두고 물 한 잔을 따랐다. 불이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밤 9시 52분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몇 초마다 메시지와 전화, 알림이 화면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전부 무시했다. 2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 조용히 생각하고 정리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반지가 보였고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건 어젯밤 일이었다. 지금은 일요일 아침 8시 32분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두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다. 반지는 여전히 내가 두었던 그대로 조리대 위에 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89개 떠 있다. 애슐리에게서 온 것이 서로 다른 번호로 신세계, 기본 번호를 차단한 뒤 보낸 것들이다. 그녀의 어머니 패트리샤에게서 18개, 그녀의 친구들에게서 10개,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8개가 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걱정된다고 하고 괜찮은지 묻는 내용들이다. 나는 모두 무시한 채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신다. 아파트 안은 조용하다. 사실 꽤 평온하다. 전화벨이 울린다. 애슐리다. 모르는 번호지만 그녀인 걸 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긴다. 다시 울린다. 다른 번호다. 또 음성 사서함. 또 다른 번호. 역시 음성 사서함. 네 번째 시도에서 전화를 받는다. 어차피 끝내야 할 일이다. 제이크,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밤새 울어서 쉰 듯한 거친 소리였다. 제발, 제이크,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듣고 있어. 어젯밤 일을 다 기억하지 못해. 브리트니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줬어. 반지에 대해 끔찍한 말을 했다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말은 끊어지듯 흘러나왔다. 순간에 휩쓸렸어. 흥분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나 그런 뜻 아니었어. 제발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넌 내가 한 말을 정확히 했어. 아니야, 제이크. 난 흥분해서 관심을 받는 게 좋아서 생각 없이 그랬어. 마이크를 잡은 기억도 없어. 제발. 고칠 수 있어. 모두에게 사과할게. 거기 있던 사람 한 명 한 명 전부 전화할게. 뭐든 할게. 사과문도 올릴게. 너는 60명 앞에서 스스로를 모욕했어. 나는 차분하고 평평하게 말했다. 내 가족, 우리 친구들, 내 직장 사람들, 내 직장 사람들 앞에서. 그건 사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한 번의 실수였어. 울음은 더 심해졌고 숨이 막혀 말이 끊어졌다. 순간의 어리석은 실수 하나 때문에 인연을 버릴 거야? 하룻밤 기억도 못하는 한마디 때문에? 버린 건 너야. 내가 바로잡았다. 난 남은 조각을 주었을 뿐이야. 내가 그 마이크를 잡는 순간 선택은 끝났어. 부모님이 나랑 말도 안 해.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어젯밤 이후로 한마디도 안 했어. 아빠는 오늘 아침 6시에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
모두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 전화가 멈추질 않아. 나 뭐라고 말해야 해? 진실을 말해. 내가 말했다. 넌 관계가 아니라 반지를 원했어. 내가 원하던 건 얻었고 이제 사라진 거야. 그건 불공평해. 그건 내가 아니야. 그게 바로 너야. 나는 말했다. 다만 이번엔 모두 앞에서 소리내어 말했을 뿐이야. 그녀는 더 크게 흐느꼈고 전화 너머로도 고통이 전해졌다. 제이크, 제발. 난 널 사랑해. 늘 사랑했어. 우리는 2년 넘게 함께했어. 함께 삶을 만들었고 계획도 있었잖아. 결혼식, 미래. 넌 내가 대표하는 걸 사랑한 거야. 내가 말했다. 안정, 괜찮은 반지, 그럴듯한 이야기, 약혼했다는 걸 올릴 수 있는 소재. 하지만 매일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라는 사람, 그 실제 인간은 그냥 역할만 해주면 됐던 거지. 그건 아니야. 그럼 왜 그렇게 말했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젖은 호흡만이 들렸다. 그녀는 아마 지금 부모님 집에 있는 어린 시절 방에 앉아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들과 대학 트로피들에 둘러싸인 채로. 그냥 신났어. 그녀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순간에 휩쓸렸어. 친구들 앞에서 웃기려고 했을 뿐이야. 생각이 없었어. 나는 말했다. 흥분해서 튀어나온 말은 솔직한 생각이라는 말 있잖아. 다들 아는 말이야.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제발. 제이크. 이렇게 하지마.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커플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나는 이미 다 겪었어. 끝이야. 어젯밤 내가 한 말은 나한테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어. 애슐리. 그냥 확인이었을 뿐이야. 무슨 말이야? 우린 끝이야. 잘 가. 잠깐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즉시 다른 번호로 다시 걸어왔다. 나는 차단했다. 또 다른 번호. 또 차단. 6번째 번호가 왔을 때 나는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 어디였는지로 되돌아가 보자. 어젯밤은 시작이 아니었다. 그건 끝이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채 연기하고 있었던 2년짜리 공연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애슐리와 나는 2년하고 3개월 전에 친구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미션 디스트릭트에 있는 노출된 벽돌과 터무니없이 비싼 칵테일로 유명한 유행하는 바였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바 근처에서 몇 명의 여자들과 웃고 있었다. 나는 회사 동료 라이언과 함께 있었는데 한 달 내내 주당 70시간씩 혹독한 프로젝트 마감에 시달린 직후라 그냥 쉬고 싶을 뿐이었다. 라이언이 방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 사람 애슐리야. 마케팅 쪽에서 일해. 부티크 회사. 아마 싱글일 거야. 지인의 지인.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분비는 바에서 먼저 말을 거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길 기다리는 편이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되게 불행해 보이네요. 그녀가 술잔을 들고 내 옆에 서며 말했다. 가까이서 보니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 예뻤다. 공들인 화장, 값비싸 보이는 액세서리. 긴 한 주였어요. 피곤함을 숨기며 답했다. 무슨 일 해요? 다운타운에 있는 테크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요. 난 마케팅 부티크 에이전시. 주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인플루언서, 자기들보다 커 보이고 싶어하는 스타트업들. 그녀는 웃었다. 카메라나 거울 앞에 오래 서본 사람들이 익히는 연습된 미소였다. 바깥 공기 좀 쓸래요? 여기 너무 시끄럽고 머리가 아파서. 우리는 뒤쪽 파티오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기 일에 대해, 고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압박에 대해, 헤이즈밸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말했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 둘은 거의 집에 없다고 했다. UC 데이비스에서의 대학 시절, 여학생 클럽, 경영학 학위 이야기도 했다. 나는 내일, 선세 디스트릭트의 아파트, 산호세 주립대에서 딴 공학학위, 그리고 5년 동안 말단에서 시작해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올라온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질문을 잘했고, 진심으로 관심 있어 보였고, 내 농담에 웃었고, 말할 때 내 팔을 가볍게 터치했다. 내가 관심의 신호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었다. 자정쯤 파티가 끝나자 그녀는 내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움직이며 이름 뒤에 이모지를 붙였다. 문자에 그녀가 속눈썹 너머로 나를 보며 말했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저녁 먹자. 시끄러운 바 말고. 나는 이틀 뒤에 문자를 보냈다. 너무 성급해 보이기도
너무 늦지도 않게. 우리는 목요일 저녁 노스비치에서 저녁을 먹었다. 하얀 식탁보와 촛불이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는 메뉴 가격도 보지 않고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했다. 잔당 $45였다. 웨이터가 가져오자 그녀는 잔을 돌리고 향을 맡고 한 모금 맛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연출이었다. 나는 가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첫 데이트에서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커리어 목표에 대해 더 큰 에이전시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말했다. 난 야망이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거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했다. 나는 야망을 좋아하니까. 두 번째 데이트는 토요일 브런치였다. 그녀는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다. 사넬이었다. 전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거라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는 터무니없이 비싼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었고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자기 에이전시가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보여줬다. 이게 인생이지. 그녀가 요트 위에 있는 누군가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괜찮다라는 말은 아니지. 동경할 만한, 그게 맞는 표현이야. 세 번째 데이트가 되자 패턴이 생겼다. 나는 계획했고 나는 계산했다. 그녀는 우리의 저녁 식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올라왔다. 와인, 음식,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 얼굴은 보이지 않게 로맨스가 있다는 암시만 남길 정도로만 교묘하게 잘려 있었다. 캡션에는 제대로 대접받는 법과 자기 가치를 아는 것 같은 문구가 붙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요즘 연애란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내 집에 물건을 두기 시작했다. 칫솔, 세안제, 여벌옷, 그 다음엔 서랍 하나, 그 다음엔 내 옷장의 절반. 우리는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냥 조금씩 그렇게 됐다. 6달째에는 일주일에 4밤을 머물렀고 9달째에는 헤이즈밸리에 있던 방을 정리하고 완전히 이사왔다. 월세는 내가 냈다.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 한 달에 $1,800였다. 그녀는 식비로 $300를 보탰다. 커리어 전환을 위해 저축 중이야. 그녀는 말했다. 더 큰 에이전시로 옮기면 수입이 늘 거고 그땐 모든 걸 5대5로 나누자. 그 커리어 전환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부티크 에이전시에 그대로 남아 연봉 $52,000를 받았고 나는 $95,000를 벌었다. 나는 월세, 공과금, 대부분의 외식비와 주말 여행 비용을 냈다. 그녀는 자신의 쇼핑과 가끔 마시는 커피 정도만 부담했다. 나는 일시적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연애는 점수표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겼다. 첫 해에 그녀는 루이비통 가방을 샀다. $1,200짜리였다. 어떻게 샀냐고 묻자 저축해둔 돈이 있었다고 했다. 바로 그 주에 그녀는 식비가 좀 부족하다며 내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 나는 냈다. 그 가방은 그 다음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 게시물 7개에 등장했다. 첫 해 8번째 달, 우리는 나파로 주말 여행을 갔다. 그녀는 꼭 가고 싶다는 리조트를 골랐다. 하룻밤에 $350였다. 경험을 위해서야. 그녀는 말했다. 나는 예약했다. 그녀는 사진을 23장 올렸다. 캡션에는 리조트, 와인, 석양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 이름은 없었다. 대신 내 사람이라는 표현과 하트 이모지 하나. 두 번째 해가 됐다. 그녀의 친구 레베카가 약혼했다. 반지는 1캐럿이었다. 레베카는 그거론 세상에 자랑했다. 애슐리는 그날 밤 30분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며 모든 각도를 스크롤했다. 예쁜 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조금 작긴 하지만 그때부터 힌트가 시작됐다. 그녀는 보석상 앞에서 멈춰섰다. 그냥 구경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진열대를 10분씩 들여다봤다. 특정 스타일을 짚어줬다. 솔리테어, 플래티넘, 1캐럿 이하는 안 된다고. 그보다 작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 그녀는 말했다. 의미가 없잖아. 그녀는 우리가 함께 쓰는 노트북에 핀터레스트 보드를 열어둔 채로 놔뒀다. 웨딩핀, 약혼 반지들, 전부 크고 전부 비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친구들의 약혼 이야기를 꺼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로런 남자친구가 방금 프로포즈했대. 사귄 지 18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는
켈리는 남자친구가 반지 보러 다닌대. 걔네도 우리처럼 인연이야. 나는 메시지를 알아들었다. 나는 프로포즈 8달 전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월급에서 매번 $1200씩. 애슐리가 모르는 별도의 계좌를 열었다. 목표는 최소만 $1였다. 6달째에 $7200가 모였고 8달째에는 $11,500가 됐다. 나는 보석상 3곳을 다니며 가격과 인증서를 비교했다. 최종적으로 고른 반지는 $11,000였다. 플래티넘의 1.8캐럿 라운드 솔리테어. 보석상은 인증서를 보여줬다. 컷은 엑설런트, 투명도는 VSS1, 애슐리 손가락 치수에 정확히 맞춰 제작했다. 프로포즈 장소는 스틴슨 비치로 정했다. 애슐리는 해변 프로포즈가 얼마나 로맨틱한지 수없이 말해왔기 때문이다. 석양, 바다,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거였다. 그게 정석이잖아? 나는 사진작가를 하나 고용해서 멀리 숨어있게 했다. 1시간에 $250였다. 토요일 오후에 차를 몰고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냥 드라이브 하러 가는 거라고 말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기까지 40분 정도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를 물가로 데려가 모래 위에 한쪽 무릎을 꿇고 미리 연습해 둔 말을 했다. 그녀는 진짜 눈물을 흘렸고 바로 예스라고 말했다. 사진작가는 그 모든 순간을 담았다. 차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가 프로포즈했어. 너무 아름다워. 나 약혼했어. 그 다음은 브리트니, 그 다음은 메디슨, 그 다음은 올리비아. 집에 도착할 때쯤엔 12명에게 전화를 끝낸 상태였다. 나는 2통만 했다. 내 부모님께. 그날 밤 그녀는 사진을 17장 올렸다. 반지의 모든 각도였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손, 클로즈업한 반지, 운전대 위의 반지, 유리잔 옆에 반지, 축복받았다는 말, 영원에 대한 말, 자기 가치를 안다는 말, 마침내 올바른 사람을 만났다는 문구들. 첫 게시물에서 그녀는 반지가 2캐럿이라고 썼다. 아니었다. 1.8캐럿이었다. 나는 정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게시물에서는 내가 완전히 깜짝 프로포즈를 했다고 썼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힌트를 주고 있었다. 그것도 바로잡지 않았다. 그 다음 한 주 동안 그녀는 반지 사진을 23장 더 올렸다. 사람들은 너무 예뻐, 축하해, 그럴 자격 있어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녀는 모든 댓글에 답했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들, 석양, 해변, 그 순간 배경에 흐릿하게 나온 나, 그리고 초점은 반지에 맞춰진 사진들. 그녀의 친구 레베카가 하트 이모지 3개와 함께 아름다워라고 댓글을 달았다. 애슐리는 고마워, 자기. 아, 완전 집착 중이야 라고 답했다. 나중에 누군가가 스크린샷을 보내줬다. 레베카가 친한 친구 전용 스토리에 올린 것이었다. 애슐리 반지가 내 것보다 커. 그 아래에 애슐리가 답한 메시지가 있었다. 당연하지. 다음엔 업그레이드해. 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들끼리의 대화, 경쟁, 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약혼 이후로 분위기는 바뀌었다. 애슐리는 결혼 자체가 아니라 결혼식 일정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색깔별 탭이 달린 바인더를 만들고 하객 명단, 업체 비교표를 정리했다. 드레스, 장소, 꽃 이야기만 했다. 우리의 미래, 집, 함께할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내가 장기적으로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물으면 그녀는 일단 결혼식부터 치르자고 했다. 아이 계획, 시기, 목표를 물으면 한 번에 하나씩 이라고 했다. 결혼 후 재정을 합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나중에 정하면 되지 라고 했다. 대신 약혼 파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다. 프로포즈 3주 뒤에 말했다.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큰 걸로 해야 해. 뒷마당에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제대로 된 이벤트로. 나는 소규모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20명,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레베카는 40명이었어. 우리는 최소 60명은 해야 해. 60명이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룻밤이잖아. 약혼은 한 번뿐이야. 그녀는 휴대폰으로 장소들을 보여줬다.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이벤트 공간, 호텔 연회장. 가격은 $3,000에서 $12,000까지였다. 나는 마렐로스를 골랐다.
프라이빗 룸, 이탈리안 음식, 괜찮은 와인, 60명 패키지로 $7,000였다. 전체, 메인, 디저트가 포함돼 있었다. 애슐리는 완벽하다고 했다. 준비는 그녀의 삶을 집어삼켰다. 핀터레스트, 웨딩 포럼,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의 약혼 파티를 몇 시간씩 들여다봤다. 사진작가를 또 고용했다. 3시간에 $450였다. 금색 맞춤 플레이스 카드, 테이블마다 흰 장미, 전구 장식, 샴페인 타워까지 주문했다. 총액은 $9,300가 나왔다. 나는 계약금 $4,000를 냈다. 나머지는 행사 당일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2주 전부터 나는 그녀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브리트니의 생일 저녁에 갔을 때 애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고 목소리도 컸다. 밤이 끝날 무렵에는 근처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 주말에는 내 회사의 분기별 네트워킹 행사에 함께 갔다. 애슐리는 내 +1으로 참석한 자리였다. 그녀는 들떠 있었고 에너지가 넘쳤다. 자리를 나설 즈음에는 말이 너무 빠르고 목소리도 너무 컸다. 우버 안에서 그녀가 말했다. 레베카 반지 봤어? 진짜 작지.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그녀는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했다. 난 축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약혼했잖아. 즐길 권리 있어. 세 번째 사건은 그녀 친구들과의 브런치였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브리트니가 말해줬다. 애슐리는 지나치게 흥분해서 메디슨과 결혼식 장소를 두고 언성을 높였고 장면을 만들었다. 결국 웨이터가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약혼 파티 사흘 전 애슐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다. 또다시 브런치 자리였고 브리트니와 함께 잔을 들고 있었다. 영상은 흔들렸고 둘은 낄낄거리고 있었다. 브리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드디어 해내는 거네. 그 반지 진짜 예뻐. 애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오래 걸렸지? 근데 나 똑똑하게 했어. 적절한 남자, 적절한 그 있잖아. 자원을 가진 사람을 기다렸거든. 브리트니가 잔을 들어 큰 반지 낚은 거 축하라고 말했고 애슐리는 잔을 부딪히며 큰 반지 낚은 거라고 따라 말했다. 그 스토리는 24시간 뒤 사라졌지만 나는 캡처해 두었다.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자원, 낚았다. 마치 내가 거래 대상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캡처를 저장했지만 바로 따지지는 않았다. 아직은. 약혼 파티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우리가 함께 쓰던 노트북이 커피 테이블 위에 있었다. 애슐리의 메시지가 동기화돼 있었다. 몇 달 전 편의를 위해 그렇게 설정해 둔 것이었다. 나는 그전까지 그녀의 메시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2달 전 메시지를 열어봤다. 애슐리가 브리트니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드디어 프로포즈할 준비가 됐대. 진짜 오래 걸렸어. 힌트 충분히 던졌지. 롤. 거의 원하는 반지를 직접 가리켜줘야 했어. 브리트니. 크게 했어? 애슐리. 충분히 크게. 최소만 $1야. 1캐럿바는 안 돼. 그 이하로는 안 타협해. 난 내 가치를 알아. 브리트니. 대박. 잘했네. 애슐리. 그치? 이제 결혼 준비로 넘어가면 돼. 내 손이 차갑게 식었다. 더 내려봤다. 6주 전 메시지. 애슐리가 메디슨에게 약혼 파티 크게 할 거야. 60명. 사진작가. 풀 세팅. 제이크가 당연히 계산. 메디슨. 당연하지. 하하. 잘 길들였네. 애슐리. 길들인 게 아니라 뭘 봐야 하는지 알았을 뿐이야. 안정적인 직장. 빚 없음. 결혼 의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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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내가 계획 세워도 안 싸워. 완벽해. 나는 그 대화도 캡처했다. 3달 전 메시지. 애슐리가 올리비아에게 이제 곧 프로포즈할 것 같아. 힌트를 여기저기 뿌렸거든. 핀터레스트 열어두고 보석상 앞에서 멈추고 약혼한 친구들 얘기 꺼내고 빨리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올리비아 진짜 인내심 대단하다. 애슐리 솔직히 지치긴 해. 그래도 반지는 기다릴 만해야지. 그것도 저장했다. 프로포즈 일주일 뒤 메시지도 있었다. 애슐리가 브리트니, 메디슨, 올리비아가 있는 단체 채팅에 보낸 것. 프로포즈 받았어. 반지 진짜 예뻐.
1.8캐럿인데 사람들한테는 2라고 말하고 있어. 거의 비슷하잖아. 브리트니. 사진 보내. 애슐리가 사진을 보냈다. 메디슨, 축하해. 드디어 해냈네. 애슐리, 진짜 오래 걸렸어. 이제 완벽한 결혼식만 남았지. 나는 새벽 4시까지 몇 달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모든 대화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파트너가 아니었다. 나는 체크리스트였다. 안정적인 수입, 기꺼이 지불하는 태도, 결혼 욕구, 그녀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수단.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다. 약혼 파티 당일이 왔다. 애슐리는 하루 종일 준비에 매달렸다. 정오의 헤어숍, $90. 오후 2시 네일, $75. 오후 4시 메이크업, $120. 5시 30분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완벽해 보였다. 흰 칵테일 드레스, 자연스럽게 흐르는 웨이브 헤어,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어때? 그녀가 빙글 돌며 물었다. 아름다워. 내가 말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다. 우리는 6시 15분에 마렐로스에 도착했다. 프라이빗 룸은 계획한 그대로였다. 테이블마다 흰 장미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흰 장미와 금색 네임카드가 놓여 있었고, 머리 위에는 전구 조명이 늘어져 있었으며, 구석에는 샴페인 타워가 세워져 있었다. 사진작가는 이미 와서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다. 애슐리는 방안을 천천히 걸으며 모든 디테일을 점검했다. 꽃의 위치, 조명의 밝기, 네임카드의 각도까지. 그녀는 샴페인 타워 앞에서, 꽃 장식 옆에서, 아직 비어있는 테이블들 사이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문 옆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님들은 6시 45분부터 도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내 부모님이 오셨다.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았고 어머니는 애슐리를 안아주며 말했다. 정말 예쁘구나. 애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준비했어요. 이어서 그녀의 부모님 로버트와 패트리샤가 도착했다. 로버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큰날이네 라고 했고 패트리샤는 애슐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얘야.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회사 동료들, 대학 룸메이트들, 예전에 한 번쯤 봤던 사람들,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브리트니는 메디슨, 올리비아와 함께 도착하자마자 애슐리에게 달려들었다.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이미 수십 번은 본 반지를 또다시 들여다봤다. 7시 30분이 되자 60명의 손님이 모두 자리에 앉았다. 웨이터들이 잔을 들고 오갔고 애슐리는 이미 들떠서 브리트니와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방 건너편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평소보다 훨씬 큰 목소리, 과장된 손짓. 7시 45분에 전체가 나왔다. 브루스케타, 튀긴 오징어, 카프레제 꼬치. 애슐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늦게 온 사촌에게 반지를 보여주느라 바빴다. 8시 15분에 메인 요리가 나왔다. 나는 치킨을 주문했고 애슐리는 해산물 파스타를 주문했다. 그녀는 새 입만 먹고 접시를 밀어냈다. 8시 30분쯤 그녀의 뺨은 흥분으로 붉어졌고 눈은 지나치게 반짝였다. 재미도 없는 농담에 과하게 웃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팔을 건드렸다.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힐끗 보는 걸 봤고 아버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8시 43분 누군가 애슐리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원래는 조금 뒤에 건배사를 위해 쓰일 예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내 어머니도 메모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애슐리는 마이크를 잡고 벌떡 일어섰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두드렸다.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피드백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몇몇 사람이 찡그렸다. 애슐리는 웃었다. 미안해요. 이거 켜진 거죠? 여기저기서 예의상 웃음이 나왔다. 잠깐만 말할게요. 애슐리가 빠르고 들뜬 말투로 시작했다. 지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다. 드디어 내가 필요한 걸 얻어서 행복해요. 박수가 멎었다. 그녀는 마이크 스탠드를 잡고 약간 몸을 흔들었다. 다들 알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만났는지. 다들 책임질 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주지 못했던 사람들. 그녀는 방안을 둘러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그런데 제이크는요, 그녀는 술잔으로 나를 가리켰다. 제이크는 해냈어요. 그리고 마치 엄청난 농담의 결말을 말하려는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반지였지, 당신은 아니었어. 침묵이 물리적인 무게처럼 떨어졌다. 내 왼쪽에서 어머니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애슐리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브리트니의 눈은 크게 뜨였고 메디슨은 접시만 바라봤으며 올리비아는 입을 손으로 가렸다. 사진작가의 셔터 소리가 2번 울렸다. 애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웃음이나 박수를 기다리며 방 안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한 침묵.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가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테이블을 돌아 그녀에게 걸어갔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고 심장도 빨리 뛰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2걸음 거리에서 멈춰섰다. 들뜬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반지를 돌려줘.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다. 혼란이 얼굴을 스쳤다. 뭐라고? 반지. 되돌려받을 거야. 그녀의 웃음은 날카롭고 불안하게 터져나왔다. 제이크, 그만해. 농담이지. 아니야. 지금 당장 반지 줘. 그녀는 다시 방 안을 둘러봤다. 누군가 웃어주길, 이게 이벤트의 일부라고 말해주길 필사적으로 찾았다. 어머니는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를 악문 채 서 있었다. 브리트니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메디슨은 울 것처럼 보였다. 애슐리는 다시 나를 봤고 그 순간 현실이 스며드는 게 보였다. 눈이 커졌다. 제이크, 나 신났어. 그런 뜻 아니었어. 제발, 다들 있잖아. 내 말 그대로였어. 내가 말했다. 괜찮아. 하지만 반지는 내 거야. 가져갈게. 우린 약혼했잖아. 했었지. 과거형이었다. 반지야. 애슐리. 다시 말하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가득 찼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를 내려다봤다. 내가 8달 동안 모아 산 1.8캐럿 솔리테어. 그녀가 37장의 사진을 올렸던 반지. 사람들에게 이 캐럿이라고 말했던 그 반지. 제이크, 제발. 그녀가 속삭였다. 이렇게는 하지마.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반지 줘. 그녀는 반지를 비틀어 빼려 했다. 부어있는 관절에 걸려 쉽게 빠지지 않았다. 더 세게 잡아당겼고 전구 조명 아래서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며 마침내 빠져나왔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내 손 위에 떨어뜨렸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나는 주먹을 쥐고 그 무게를 느꼈다. $11,000, 8달의 저축. 나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잠시 봤다가 60명의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모두 포크를 입에 가져가다 멈춘 채 잔을 공중에 든 채 굳어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산은 전부 끝났습니다. 남은 시간 편히 즐기세요.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방 안은 폭발했다. 속삭임이 목소리가 되고 목소리가 고함이 됐다. 애슐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날선 목소리, 브리트니의 세상에 라는 말이 들렸다. 나는 프라이빗룸을 지나 메인 레스토랑을 지나 거리로 나갔다.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와 반지를 주방 조리대에 올려두고 커피를 만들고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밤 10시부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다음날 일요일, 메시지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번호를 차단한 뒤 친구 휴대폰으로 걸려온 애슐리의 문자. 제이크 제발, 너무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사랑해. 제발 얘기하자. 어머니 패트리사의 메시지. 제이크, 패트리사입니다. 제발 전화 주세요. 애슐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브리트니, 어젯밤 심각했던 건 알아. 하지만 애슐리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정말 망가졌어. 메디슨, 내가 한 건 잔인했어. 실수 한 번이잖아. 내 어머니의 메시지. 아들아, 준비되면 전화해. 사랑한다. 정오가 되자 읽지 않은 메시지가 94개였다. 12시 15분,
애슐리가 또 다른 번호로 전화했고 나는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제이크, 제발 들어줘. 듣고 있어. 난 그 말을 한 기억이 없어. 맹세해. 브리트니가 말해줬어. 맑은 정신이었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어. 넌 진심이었어. 난 순간에 취했을 뿐이야. 친구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그게 내가 아니야. 흥분해서 나온 말은 진짜 생각이라는 말 있잖아. 그건 불공평해. 불공평한 건 내가 60명 앞에서 나를 거래처럼 말한 거야. 반지만 필요하다고, 나는 필요 없다고. 그건 아니야. 불공평한 건 내가 파트너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내 메시지 다 읽었어, 애슐리. 내 휴대폰을 봤다고. 내가 편하라고 우리 노트북에 동기화해둔 메시지 말이야. 나는 잠시 멈췄다. 브리트니, 메디슨, 올리비아와 나눈 2달치 대화 전부. 큰 반지를 낚았다는 얘기, 내가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체크 항목이라는 얘기, 나를 길들였다는 얘기, 실제로는 1.8캐럿인 반지를 2캐럿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1.8캐럿. 계속 말해줄까? 침묵. 제이크, 뭐?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어떤 부분을 말한 거지? 친구들한테 내가 자원이라고 말한 부분? 드디어 필요한 걸 얻었다고 한 부분? 내 부모님 앞에서 나를 조롱한 부분? 그냥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야. 여자들은 다 그래. 아무 의미 없어. 모든 의미가 있어. 이 관계 전체가 연극이었다는 뜻이니까. 넌 반지를 기다렸고 나는 제공했지. 거래는 완료됐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래는 취소됐어. 이 년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난 버리는 게 아니야. 이게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치른 긴 오디션이었을 뿐이니까. 그녀는 흐느꼈다. 우리 가족이 나랑 말을 안 해. 아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알아. 60명 앞에서 약혼자가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 나한테서 뭘 원해? 아무것도. 난 너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우린 끝이야. 제이크, 제발. 난 널 사랑해. 아니. 넌 약혼했다는 개념을 사랑하는 거야. 반지를 사랑하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말하는 걸 사랑하는 거지. 하지만 나라는 실제 사람은 그냥 역할만 해주면 됐을 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2시간 뒤 그녀의 아버지 로버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이크,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하자. 좋습니다. 애슐리가 어젯밤 큰 실수를 했어. 그건 다들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어. 완전히 무너졌고 수치심에 잠겨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아직 어리고 판단을 잘못한 거야. 어젯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버트. 그녀는 몇 달 동안 나를 거래처럼 이야기해왔어요. 스크린샷을 보내드릴까요? 잠깐의 정적. 무슨 스크린샷? 문자 메시지요. 큰 반지를 낚았다고 말한 것. 내 수입을 투자처럼 평가한 것. 나를 길들였다고 한 것. 안정적이고 반박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나를 골랐다고 설명한 것. 패트리사에게도 보낼까요? 긴 침묵. 그건 맥락에서 벗어난 거야. 아니요.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당신 딸은 동반자를 원한 게 아니에요. 공급자를 원했죠. 그리고 그걸 모두 앞에서 말하는 순간 저는 공급을 멈췄습니다. 넌 그녀를 망신줬어. 그녀가 스스로를 망신준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반응했을 뿐이에요. 60명 앞에서 반지를 돌려받았잖아. 그녀는 60명 앞에서 내가 무의미하다고 선언했어요. 공평하다고 봅니다. 아니요, 공평하지 않죠. 나는 아직 존엄을 갖고 있고 그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건 내 딸이야. 그리고 넌 내 사위가 될 사람이었어. 이제 아닙니다. 로버트, 애슐리에게 전화 그만하라고 전해주세요. 패트리사에게 문자도 멈추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또 누군가 나에게 연락하면 내가 가진 모든 스크린샷과 메시지, 애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넌 실수하고 있어.
아니요.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브리트니가 새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너 너무 잔인해. 애슐리는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넌 그녀 인생을 망치고 있어.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이런 모습은 처음 봐.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어떤 남자야. 나는 3일 전 인스타그램 영상 하나를 보냈다. 애슐리와 브리트니가 큰 반지를 낚은 것에 건배하던 그 영상이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런 남자, 증거를 가진 남자, 브리트니는 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나를 올렸다. 설명도 해명도 없이 2달 전 애슐리가 브리트니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한 장만. 난 내 가치를 알아. 최소만 달러 6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친구들이 상황을 묻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거 토요일 일이야. 진짜 저렇게 말했어. 세상에 누군가 공유했고 또 다른 누군가가 퍼뜨렸다. 저녁이 되자 그 캡처는 트위터, 페이스북, 도시 전역의 단체 채팅으로 퍼져나갔다. 애슐리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모든 사진이 삭제됐다. 페이스북 계정은 사라졌고 트위터도 흔적 없이 없어졌다. 12시간도 안 돼 온라인 흔적을 전부 지웠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고 스크린샷은 돌고 있었으며 그날 저녁 자리에 있던 사람들까지 각자의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댓글 스레드와 단체 채팅방마다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그녀가 진짜로 반지만 필요하고 그는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가 일어나서 반지를 돌려달라고 했고 모두가 충격에 빠져 그대로 앉아 있었죠.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색한 장면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나는 출근해 프로젝트에 집중했고 개인 휴대폰은 보지 않았다. 점심때 회사 동료 라이언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야, 토요일 일 들었어. 괜찮아. 괜찮아.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고마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화요일, 애슐리는 내 아파트로 손편지를 보냈다. 앞뒤로 6쪽 분량이었다. 나는 편지를 열었다. 제이크,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편지를 12번이나 다시 썼어. 아무 말도 맞는 것 같지 않고 아무 말도 충분하지 않아. 정말 미안해.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너를 모욕한 것, 우리를 모욕한 것, 모든 걸 망쳐버린 것에 대해 너무너무 미안해. 순간에 휩쓸렸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야.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을 했어. 내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너를 다치게 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내가 부숴버렸어. 내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 기대하지 않아. 자격도 없어. 하지만 내가 거래가 아니라는 것,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함께 인생을 보내고 싶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러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사람은 실수하고 뜻하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해. 제발 나를 최악의 순간 하나로만 판단하지 말아줘. 무엇이든 할게. 바꿀게. 매일 너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증명할게. 내가 반지가 아니라 전부라는 걸 보여줄게. 제발, 제이크.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줘. 언제나 사랑해. 애슐리. 나는 그것을 한번 읽고 종이 분쇄기에 넣었다. 수요일, 공통 지인을 통해 들었다. 애슐리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마케팅 에이전시 직장을 그만뒀으며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으며 우울해져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들은 편을 갈랐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망신줬다. 사적으로 처리했어야 했다. 반지를 돌려받은 건 악의적이었다. 흥분해서 한 말이었을 뿐이다. 다른 쪽에서는 그녀가 먼저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는 그럴 권리가 있었다. 흥분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어느 쪽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목요일, 나는 반지를 3곳의 보석상에 가져가 감정을 받았다. 제시된 금액은 $8,200에서 $9,500 사이였다. 가장 높은 제한인 $9,500를 선택했고 수표를 들고 나왔다. 금요일, 나는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 3주간의 혼자 하는 여행이었다. 도쿄, 교토, 오사카, 늘 가고 싶었던 곳들이다. 항공권과 숙소 비용은 $4,000였다.
망설임 없이 결제했다. 토요일, 약혼 파티가 있은 지 정확히 일주일 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행복하겠네. 내가 그녀 인생을 망쳤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기능도 못해. 넌 겁쟁이이자 조종자야. 혼자 남을 자격이 있어. 나는 그 번호를 차단하고 일본 여행짐을 마저 쌌다.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주방에서 일주일 동안 반지가 놓여있던 빈자리를 바라봤다. 1.8캐럿 솔리테어, 8달의 저축이 담긴 물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미래라고 믿었던 것을 상징하던 그것은 이제 없다. 팔려서 비행기 표와 3주의 자유로 바뀌었다. 애슐리는 반지를 원했고 반지를 얻었다가 잃었다. 그리고 나와 그녀의 직장과 친구들과 존엄성까지 함께 잃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위의 상징을 수집한다. 명품 가방, 비싼 저녁, 사진에 잘 나오는 약혼 반지. 나는 그 상징들 중 하나였다. 자원, 안정적인 수입, 체크 항목. 하지만 반지와 달리 나는 걸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내일 도쿄로 떠난다.